대한민국에 이제 국경일이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 5대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거리나 또는 건물 또는 가정에 이렇게 국기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5대 국경일은 이제 3월 1일인 3.1절, 또 7월 17일 날 제헌절,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모두 이제 5 날이 이제 5대 국경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 제헌절은 국경일에서 이 국경일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쉬는 날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 8월 15일이지요. 오늘이 이제 한국은 이미 8월 15일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멕시코는 오늘이 8월 14일이고 내일이 8월 15일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한 지 7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 일제 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고 살던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한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광복절이라 그러면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 폐망으로 맞이한 광복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함께 이제 연합군으로 참석했던 이제 이 소련은 38선 이북 이제 북한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제 미군이 점령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돼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을 우리는 미군정 기간이라 미군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었지요. 이제 미군의 육군 중장이었던 하지 장군이 이제 군정관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했습니다. 이 3년의 미 군정하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큰 사건이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었지요. 신탁 통치 반대는 이제 그걸 반탁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이제 한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또는 이제 미국은 30년을 주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이제 신탁 통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신탁 통치를 반대했지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고, 유엔의 결정으로 이제 신탁 통치 대신에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승인하에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이제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50선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보통 선거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엔의 결의로 남북한이 함께 총선을 치르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지만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의 반대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월 10일에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재헌 국회의원,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요. 200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의 4.3 사건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목이었던 2명의 이제 국회의원은 선출을 하지 못하고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200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국회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제일 처음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고 5월 31일 날 이제 첫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국회 임시의장을 할 것인가?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최연장자였어요. 그 국회의원들 선출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그래서 최연장자인 우리나라는 이제 장유이사이기 때문에 최연장자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최연장자인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돼 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을 선출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호를 이제 대한민국어라 이런 국호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 이전까지 이제 뭐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정식 국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재헌국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7월 달에 7월 17일 날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이제 재헌절 공휴일인 것이죠. 이제 법정 공휴일 이제 국경일로서 이제 공휴일이 됐는데 원래는 공휴일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지요. 어쨌든 이렇게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한 뒤에 이제 10월 20일 이제 이제 재헌절 3일 뒤에 이제 재헌국회를 열고 이제 간접선거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에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돼서 국회에서 이제 간접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이 됐죠. 그래서 7월 24일 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 정부 조직들이 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국으로서 정부를 수립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게 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8월 15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복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서 국권을 잃은 지 약 38년 만에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수립 후 다음해인 1949년에 여러 국경일이 제정되면서 광복절이 이때 국경일로 제정돼서 금년까지 이제 7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제 74년 4주년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복절은 특별하게도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지만은 남북한이 유일하게 공유하는 국경일이 바로 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남한도 북한도 동일하게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이렇게 국경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대 국경일 가운데서 이제 이 광복절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기도 한 이 8월 15일인 아주 역사적인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이 광복절에 이제 광복절 하루를 앞두고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식민통치가 35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보편적으로는 이제 일제통치,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36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지요. 그러나 이제 국권이 찰탈당한 이제 한일 병합, 한일 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방은 동일한 동등상대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합방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한일 병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일 병합 국칠이 1910년 8월 29일이었고 1945년 8월 15일이 광복됐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날짜를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34년 11개월 16일입니다. 그래서 35년이 맞습니다. 35년이 채 못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35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1910년 8월 29일 주권을 빼앗겨 1948년 8월 15일 해방되었으므로 실제 일제 치하 기간은 34년 11개월 정도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일제 36년은 잘못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동안 우리가 36년을 이렇게 써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거 구세대들이 오랫동안 탄압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연대 계산을 비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일제 36년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36년이 아니라 35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70년대 말에 이제 4차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이걸 반영해 가지고 초, 중, 고 교과세 일제 강점 기간을 36년이 아닌 35년으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세 35년 동안 일제체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일제 우리 식민통치 기간인 일제강점 기간은 36년이 아니라
35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정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절 기념 설교에게 조선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꼭 알아야 할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더 짚어보면서 정리하고 본문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제 외국에서 교육시키고 있고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 역사적인 사실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조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한 30장 정도를 이 한 2주간 압박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에서 이제 국사를 가르쳤거든요. 사회하고 국사를 가르쳤고 제가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어서 조선이 건국되지요. 조선은 500년 우리가 500년 조금 넘는 약 50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이제 명나라였고, 그리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이제 청나라지요. 명과 청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요. 특별히 청나라는 여진족의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통일시키고 원래는 후금이라는 데를 세웠었는데 이어서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라 이름을 이제 국호로 정하고 이제 청나라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특별히 이 조선 말기에 청나라는 아주 조선에 막강한 그런 영향을 행사하면서 조선은 역시 이제 청나라의 절대적인 그런 의존도를 갖고 있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세계 열강, 특히 유럽을 비롯해 서양에서는 동양의 운둔의 나라, 아주 신비한 동양의 제국인 이 중국 청나라를 감히 이제 가볍게 넘볼 수 없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청나라 시대에도 역시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젖어 있어서 아주 세계 열강들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최고라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중국이 참 어려운 게 이 중화 사상 때문에 사실은 아주 배타적이고 이제 다른 나라와 관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이제 중화 사상이나 중국 공정, 동북 공정 이런 공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중국, 이 청나라가 중화 사상과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40년대입니다. 1940년 8월 5월부터 1842년 8월까지 이제 아편전쟁이라는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국사, 역사를 배우면서 공부했던 세계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영국과 청나라 간에 벌어졌던 이 아편을 가지고 벌어졌던 전쟁이 이제 아편 전쟁이 이제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이었고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1856년 10월부터 1860년까지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청나라와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연합해서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이 두 번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대패라지요. 사실 이 청나라 군대가 약 20만이 동원되고 그랬는데 영국이나 또는 영불 연합군은 약 2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어요. 10대 1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청나라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 중국이 종효호란이다, 아주 그 빛낯이 드러나면서 청나라가 아주 이제 세계 열강에 밟히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서양의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신식 무기를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넓히면서 특별히 이제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일본을 이제 가까이 했던 친일파 세력들이 있었죠.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가 있었지만은 흥선대원군의 이제 이 세국 정책과 일본의 도발을 막으려는 당시 고종과 또 명성황후는 여전히 청나라를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이제 이 일본을 막아내는데 청나라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였지요. 그래서 이 조선을 먹으려면은 이제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 세력을 이제 꺾어야만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칠원전쟁,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청일전쟁은 이모군란 때부터 민비죠, 이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나라에 대해서 일본 제국이 일으킨 이제 전쟁인데요. 역시 이 전쟁에서 이 청나라가 일본에 대패하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전쟁에 패하면서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라 조약이라는 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제 일본에 이렇게 세력권을 이제 확립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요. 이때 이 전쟁 배상금이 2억량을 일본에 지불을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 2억량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일본의 그 당시에 4년 예산이 2억량이에요. 이렇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청나라가 일본에 이제 배상을 하면서 물러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청나라가 일본에 대패하면서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마음 놓고 조선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할 때에 조정에서 고종과 또 이 민비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일본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공사권을 가지고 있던 대국이었던 러시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이 이제 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주동적인 인물이었던 이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러시아에 이렇게 이제 영향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게 을미사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895년 10월에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본 친일파로 이제 조정이 이제 내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한 이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이라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망명을 한 거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제 이 아관파천이라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이제 이 아라사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아라사의 이제 이 관공서 아관 그것으로 이제 천도했다. 그래서 이제 이 궁을 옮긴 것이죠. 아주 목숨을 걸고 이제 탈출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1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 친러시아 측 내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독립국인 우리나라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러시아 공사 나와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시라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이제 이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서 이제 이 고종이 돌아오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친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을 이제 내각에 세우고 그러면서 국호를 그 당시에 고종이 바꾸지요. 대한제국으로. 그래서 이제 1897년 10월에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황제국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나라 국호를 붙이고 선포해서 전제국가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종이 칭제 권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황제를 칭하고 나라를 세웠다.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국호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일본이 가만히 관망하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이제 러일 전쟁이에요. 이제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이렇게 물러치지 않으면은 이제 조선을 먹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와 한반도에 주도권을 두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일러 전쟁 또는 러일 전쟁이거든요.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이제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일본의 완승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중재로 해가지고 포스탄 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조약할 때 일본이 이제 러시아한테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야, 우리가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배상금을 내냐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금을 내지 않죠. 이 전쟁은 이제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벌이는 동안 두 나라가 똑같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겠다 생각해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피하고 이제 이 전쟁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본 측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게 돼서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이제 러시아 전쟁에 러일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일본을 막고 있던 러시아가 제거됨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마음 놓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제 농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달 후에 맺어진 조약이 을사보조약입니다. 이걸 일제 우리가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이라 그래서 을사내격이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장이던 박재순하고 맺었던 조약이 바로 이 을사 조약인데,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었지만, 어쨌든 이 조약 이후에 이제 물론 그 과정에 5년 이 1910년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10년 한일 병합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한일 병합과 더불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병합이 되지요. 그래서 1910년 8월 29일을 한일 병합 경술 국시일이라, 대한제국의 멸망의 날, 나라를 잃은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참 이제 좀 수스럽고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날인데요. 이러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용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일본에 속국이 된 그런 조약이지요. 그래서 이 한일병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이제 이 조선인이 아니라 이제 일본인이 되지요. 대표적인 모습이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송기정 선수 사건이죠. 한국인인 조선에 있던 송기정 선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시상식 개항대 일본 일장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일본 국기가 올려져서 일본 국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지만은 이제 일본에 병합됐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고, 일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아야 됐고, 그리고 일본 국기가 울려 퍼져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 지금 동아일보는 다르죠. 그때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일장기를 없앤 그런 사진을 실어가지고 민족혼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일본이 아주 노발대발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살 사건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910년 8월 29일부터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기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기로 일제 강점기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 35년 동안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하고 나라 없는 서러운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일본의 이 통치는 아주 이제 극악하고 악랄한 그런 무단 통치였죠.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 이 정신 문화를 개조하고 한국어 사역을 억제하고 이제 민족문화유산을 파괴를 엄선하고, 그들이 이제 뭐 한국의 발전에 기차를 낳고 뭐 열차를 이 철도를 깔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 수탈하기 위해서 그 우리 물자를 실어가기 위한,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제 감정 기간인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제 1차 중일 전쟁이 있었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는데요. 또 수많은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일제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강제노역에 끌려나가서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징용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위안부, 우리가 징용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때 일제 이 징용 강제노역에 끌려갔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나라를 잃은 격동기에 대한 독립은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대한 독립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일제로 앞잡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2차 대전이 이제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지 않고 승리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 가장 큰 피와 고통을 당할 것이 바로 교회였고 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때문이었지. 물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았었지만은 이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민족적인 신토, 신도라고 불리는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나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바로 이제 신사의 참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사 참배가 우리 우상숭배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고통받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것임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여 신음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부르셔서 마침내 그들 애굽과 바로의 앞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었고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새로운 헌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해방의 기쁨을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해방과 광복절 역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광복군을 이제 길러서 전투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역부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손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이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고통당해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셨듯이 일제 치하에서 당하는 조선 백성들의 아픔과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보고 이제 들으셔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지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일본을 이제 패망시키셔서 일본 세계 여러 나라들 연합군을 동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합군에 참석했던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원폭 투하를 통해서 그동안에 기고만장하던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던 이 일본이 아주 처참하게 패망을 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포악하고 무도한 일제의 군국주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일제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 광복은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일제 총칼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신자들이 그때 이제 있었지요.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약자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뿌리는 조국의 교회와 신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국의 해방과 강국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시지요. 이사야 14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일본이 그랬었지요. 막을 자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아주셨거든요. 막을 자 없던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에게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이 여기에 너를 거기서 속량하시기를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지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기억하라. 둘째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되었던 너희들을 속량해냈다.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해라. 독일 남부의 위대한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길기가 거기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끔찍한 말이지요. 그리고 새겨야 될 말씀이지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비참한 역사였고,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는지를 알아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광복절 기념을 정말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이 기적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포와 과부를 위에 남기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기 내 손하는 모든 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만을 떠는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부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의 종되었음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하노라. 하나님께 두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약한 자를 돌아보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비천하게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지 않았나.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당했던 그 과거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약자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 다른 사람들을 축치하지 말라고,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만 배부르고 잘 살면 되는 천박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없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도림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특별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머리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잊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의 명령, 약자들을 돌보라.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했던 역사 속의 비참함과 과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헤쳐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러므로 이 광복절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명령, 비참한 살았던 이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내 주변의 약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약자들을 살피고 관심을 갖고 적극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면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또 3년 후에 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정식으로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날, 그리고 나라를 세운 날, 이 날이 바로 내일 8월 15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요, 참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약자와 비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라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요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